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박전무와 함께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0월 1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신문 기사 6개를 다 하려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40분이 굉장히 순삭 지나가 가지고요. 오늘은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삼성 SK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 유예를 해줬다. 예,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고요. 최근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둔 주요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를 해줬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고요. 다만 중국 반도체 회사에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 TSMC 등의 이 같은 내용의 유예 방침을 공식 통보를 해줬습니다. SK 하이닉스 측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1년간 미국에 별도 허가 없이 공급받기로 미 상무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일단 눈앞의 불확실성은 해소한 모습이고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최근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KLA 그리고 램 리서치 등으로부터 설비와 부품 출하 중지, 유지 보수를 위한 엔지니어 파견 중단을 통보받은 상태였었는데 이번 유예 조치로 상황이 달라졌고요. 중국 내 외자기업 주요 반도체 공장이라고 이 표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 기사를 따왔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전부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따왔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에 보면 한국 삼성전자 시안 공장이 있는데 시안 공장에서는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요. 수저우 공장에서는 테스트 패키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이제 우시 공장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2013년도에 여기서 이제 화재가 나고 막 했었었는데 우시 공장에서는 D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렌 공장에서는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요. 그리고 대만 TSMC는 상해와 수저우에 파운드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또 시안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테스트와 패키징을 하고 있고 인텔도 청두에 공장이 있는데 테스트와 패키징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 측은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함께 미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제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 당장의 설비 공급과 서비스 중단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도 유예라기보다는 포괄 허가에 가까운 조치라서 매우 우호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고요. 건별 허가를 전혀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1년 뒤에는 포괄 허가가 연장될지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면서 국내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중국 반도체 업체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재 대상에 중국 반도체 기업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 뿐 아니라 수광, H3C, 다후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은 신규 설비 도입뿐 아니라 부품과 서비스도 받지 못해서 제품 생산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사 IMF 한국 나라 빚이 선진 35개국 중에서 5번째로 빨리 증가하고 있다
라는 기사고요. 한국의 나라비 부담이 선진 35개국 가운데 5번째로 빨리 늘겠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을 했습니다. 고령화로 연금, 의료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진단과 함께다라고 되어 있고요. 2022년 재정 점검 보고서 피스컬 모니터를 발간을 했는데요. IMF 진단에 따르면 2027년 말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7.7%로 불어난다. 올해 말이 지금 54.1%인데 27년 말에 3.6%포인트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5년 동안에 이 정도 상승이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대부분 선진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일시적으로 크게 늘린 지출을 줄이며 빚 다이어트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거꾸로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35개 선진국의 올해와 27년 채무 비율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1위인 미국 이 12.8%포인트 늘어나고요. 2위 벨기에가 11.2%포인트, 3위 핀란드가 8.4%포인트, 4위 프랑스가 6.7%포인트 늘어난 거에 이어서 5번째로 상승폭이 크다고 합니다. 선진 35개국 가운데 앞으로 5년간 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서 12개국에 그치네요. 나머지 3분의 1에 달하는 23개 국가는 채무 비율을 줄여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2020년 이후 크게 불어난 정부 부채를 방치했다가는 재정 건전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고요. 향후 5년간 채무 비율 감소폭이 각각 13.5%포인트, 11.4%포인트에 이러는 나라가 독일과 캐나다인데요. 이전에 재정위기를 경험했던 그리스와 아이슬란드도 앞으로 5년 동안 채무 비율을 27.7%포인트, 19.6%포인트 줄이는 높은 강도의 재정 긴축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올해 이후에도 국가 채무를 늘려갈 예정인데 저출생 고령화로 빠르게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 성장 속도는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장기 전망은 더더욱 어두운데 2050년 한국의 연금 지출액이 지난해 대비 5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 의료 보건 지출은 72.9% 늘어나겠다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독일 등 선진국은 정부 채무 감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한국은 정치적 상황 등으로 그런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면서 또한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 등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 정부 지출과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정 준칙이 법제화된다면 지표가 이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재부는 국가 채무와 재정 수지 적자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추진 중에 있고요. 하지만 국회에서 재정 준칙 법안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고 공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일단 보면요. 노인 연령 상향 10년 헛바퀴 하면서 건보 추가 지출만 매년 5천억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넘어가고요. 경제 기사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기사에서 한국 증시 하락폭 컸던 만큼 급락보다 약세 흐름이 예상된다. 타이틀의 기사인데요.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결정한 12일 국내 금융시장은 의외로 차분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였기 때문이고요. 코스피는 전날보다 0.47% 오르면서 2202에 마감을 했고요. 2거래일 만에 2200선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어제도 2,357억을 순매수해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돼 있고요.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가치는 전일 종가보다 10.3원 오른 1,424.9원의 거래를 마쳤고, 원화 약세가 일부 진정되면서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 1년 동안 허가 신청 없이 장비 수입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도 작용을 했다. 하지만 연말까지 주가 전망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기존 전망치대로 4분기 코스피 상단을 2,300, 하단은 2,000선 초반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말했고요. 앞서 우리금융연구원은 한은의 빅스텝을 예상하면서 10월 말 코스피 지수가 1,15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이 퀀타하는 분이죠. 금리 역전폭이 커지면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면서, 다만 그동안 한국 증시의 하락폭이 컸던 만큼 급락하기보다는 약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리 역전폭이라고 하면 이제 정책금리로 봤을 때 한국의 기준금리를 이제 0.5를 올리기는 했지만, 미국이 이번에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 인상을 하면 미국 정책금리는 이제 4%가 되고, 그죠? 한국의 정책금리가 3% 뭐 이러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역전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10년물 국채금리랑 비교해 보면 여전히 이제 한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2%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돈이 정책금리를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로 보면 아직까지는 역전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10년물 국채를 살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나라 환율의 방향, 그 나라 통화가 이제 depreciation 되느냐, appreciation 되느냐. appreciation은 이제 절상된다는 거고요. depreciation은 절하가 된다는 건데, 그 나라 통화의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10년물이니까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큰 손실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그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느냐 길게 가져가느냐, 그 부분이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데, 글로벌 채권 펀드에서 이제 채권을 이 듀레이션을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나라별로 할 때는 그 나라의 이제 통화 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부분이 금리 뭐 10bp, 뭐 20bp 차이보다는 그게 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민지희 미래에셋 연구원은 페드가 완화적으로 돌아서면 한국 주식시장도 조정받은 만큼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말을 했고요. 언제 돌아서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한국거래소와 금투협회는 10일 긴급회의를 열 정도로 시장엔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데, 거래소와 금투협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증권시장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요. 이 자리에서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와 오늘 금통위의 빅스텝 단행 등 우리 증시를 둘러싼 대내의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과매도 추세 완화를 위해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네요. 이 요청이 얼마나 이제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시장의 눈은 또다시 페드로 향하고 있고요. 이번 빅스텝을 통해서 최대 0.75%포인트 차이가 났던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를 최대 0.25%포인트 수준으로 지금 좁혀놨지만, 연말에는 이 격차가 다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무작정 미국 금리를 따라서 금리를 올리기에는 한국의 경제 체력이 약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4.5%까지 도달할 경우에 숨고르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영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을 겪으면서 이번 주 들어서 FMC 위원들 사이에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시장 지표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공급관리협회 ISM의 제조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0선을 밑돌거나 주택경기 체감지수 NAHB가 50선을 밑돌 경우에 페드는 이를 경기 후퇴 신호로 받아들이고 긴축을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하면서 9월 PMI는 50.9로 지금 50선에 바짝 다가섰고요. NAHB 지수는 46으로 50선을 지금 밑돌고 있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늘 12월 FMC 회의부터는 4.5% 이상의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과잉 긴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 생각이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이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이 얘기를 하셨네요.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페드의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때 주가도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떨어져야 하는데 내년 3월은 지나야 시장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물가지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어제 채플미에서 우리 최일호 상무가 CPI를 매달 0.2%씩 증가하는 걸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었죠. 그랬더니 내년 3월, 4월만 되더라도 CPI가 거의 2%까지 뚝 떨어지게 돼 있는 걸 아마 우리 이진우 연구원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뚝 떨어질 때부터 이제 주가가 오를 건지 아니면 그걸 선반영을 해서 한 5, 6개월 전부터 오를 건지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기 이제 하이투자증권 이 표가 좋아서 이 기사를 가져왔고요. 미국 제조업 지수 50선 아래로 떨어질 때 바뀐 페드의 긴축 정책이라고 하면서 1971년부터 이 페드의 정책 금리가 이제 주황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예, 파란색이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면 페드가 금리를 올리다가 멈추거나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우리 채플미 할 때도 빨리 이 ISM 제조업 PMI 지수가 50 이하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지난 달에 다시 반등이 들어가는 것 같다가 이번에 다시 50점 아까 얼마까지 떨어졌다 했죠. 예, 그런 지금 상황이라 가지고 50.9 예, 9월 PMI가 지금 50.9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드가 무서워하는 거는 지난번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도 원치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꺾어지는 걸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번에 NAHB 이 지수가 지금 46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11월 12월 달에 그렇게 75, 55 올려놓고 지금 내년도 초에도 또다시 25bp를 한 번 더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까지 만약에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추가로 악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페드의 피벗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1인당 GDP 바짝 반도체 효과로 대만이 1위에 올랐다라고 돼 있는데요. 올해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격차가 역대 최소 수준으로 좁아진다는 IMF 전망이 나왔고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등에 이어본 대만은 올해 한국, 일본은 모두 제치고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3,590달러로 일본 34,360달러 격차가 770달러
로 좁혀질 거라고 하고요. 770달러면 딱 100만 원 정도 하겠네요. 그리고 한국의 1인당 GDP는 원화 약세 등에 따라서 지난해 35,000달러에서 4% 줄었습니다. 이게 달러 표시로 하다 보니까. 하지만 엔화 가치가 원화보다 더 하락한 영향으로 일본의 1인당 GDP 감소폭이 한국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39,300달러에서 12.6%나 급감을 하면서 지금 대만이 35,510, 그리고 일본이 34,360, 그리고 한국이 33,590. 이 표를 보니까 격세지감이네요. 한국과 대만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었고, 1995년만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이제 12,000, 11,000 요럴 때 일본이 42,3천 요러고 있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1995년이면 지금 거의 뭐 30년 전이잖아요. 그죠? 거의 초격차였죠. 초격차. 일본하고 우리랑 엄청난 차이였었고, 지금 거의 붙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서울대 그 누구죠? 김태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강의가 기억이 나는데, 메이지 유신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 산업혁명을 빨리 서양의 그런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던 일본이, 그러고 나서 한 100년을 전 세계 이제 탑티어로 군림을 했었고, 영국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태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이런 산업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이런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빠르게 편성을 해서 기술적으로나 이렇게 그 혁신적으로 혁신에 빨리 동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100년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 앞으로의 100년에 틀림없이 우리가 전 세계 탑티어로 군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요런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이고, 통신도 빠르고, 그 통신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IT 인프라에 해당되는 반도체의 쌀을 지금 한국, 미국 요 두 나라가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넘어가는 부분, 반도체는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메모리랑 비메모리랑 이제 공존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대만이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또 1등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 GDP의 격차를 좁히고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기사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삼성 준법위원회 면담, 이재용 지배구조 개선 논의했나라고 되어 있는 기사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대면을 했다고 합니다. 2기 준법위 위원과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12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준법위 정기회의가 열리기 전에 오후 1시 30분쯤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회의 전 면담은 이찬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 직후 준법위는 이 부회장에게 준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사내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해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2020년 대국민 발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위원회의 활동 방향이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 경영, 그리고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위원회가 독립적,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재계는 그룹 컨트롤 타워 부활과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봤고요. 2기 준법인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 경영 실현을 인권 우선 경영, 공정, 투명 경영과 함께 3대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미래전략실, 미전실이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했었잖아요. 미전실을 해체했고요. 현재는 사업 지원, 그리고 금융 경쟁력 제고, EPC, 설계 조달 시공 경쟁력 강화 등 사업 부문별로 3개의 태스크포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찬희 위원장은 그룹 컨트롤 타워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지 질문에 개인적 신념으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 의견과 위원회의 의견은 완전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면담이 이 부회장의 회장 취임 전 인사를 겸한 자리라는 관측도 나왔고요. 이 부회장이 오는 25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2주기나 벌써 2년 되시나 보네요. 11월 1일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 또는 12월 사장전 정기 인사 시즌 등 특정 시기에 회장에 취임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준법위와 이 부회장의 면담은 정례화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 표에 보니까요. 포버스 선정 세계 최고 직장 2022년 기준 57개국 15만 명 임직원 대상 설문으로 추천된 4천여 개 기업 중에서 800개 기업 순위가 나오는데요. 여기 순위에서 삼성이 1등입니다.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IBM, 4등 알파벳, 5등 애플, 6등이 델타항공, 7등이 코스트코, 8등이 어도비, 9등이 사우스웨스트 항공, 10등이 델. 2018년도에 76위였고 2019년도에 106위였는데 2020년도에 1등이 되고 나서 지금 3년 연속 1등이고요. 100위 이내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가 85등, 메리츠 금융그룹이 86, SK그룹이 93등 이렇게 돼 있으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제치고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거나 투자 설명회 때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될 기업 아니면 이게 마켓 리스크 때문에 빠졌으면 쥐고 가거나 오히려 더 사야 될 기업 어떻게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을까 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보면 경쟁 구도라고 해서 경쟁 구도를 봐야 되고요. 이 1등을 위협하는 2등이 아주 강력해졌을 때 예를 들면 저기 인텔 같은 경우가 AMD나 엔비디아 때문에 그죠? 1등 자리가 위협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한테 1등 자리를 내줬었고요. 그래서 2등이 1등이 될 때 주가가 굉장히 좋고요. 1등이 2등으로부터 자리를 내줄 때 또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 구도를 먼저 살펴야 되고 넷플릭스랑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봐야 될 게 그냥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우리 자식이 아니면 내 동생이 삼성전자에 취직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는 안 돼. 말리고 싶은지 그 회사 들어가면 20-30년 아무 문제 없겠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또 판단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네, 이 기업을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뭐 장기 투자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 주식의 변동성에 이제 마음이 막 약해지잖아요. 막 흔들리고 내가 잘못 샀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랬을 때 항상 그냥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자식이
이 회사 취직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3년 연속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 직장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태국, 베트남, 수리남은 왜 K-드라마에 분노했을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타이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왜 열광했을까가 아니라 분노했을까라고 돼 있어서 읽어봤더니 smells like F 빵빵 KING 김치 smells like 김치. 김치같이 역한 냄새가 난다. 2015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요상을 휩쓴 영화 버드맨에 등장하는 이 대사 한 줄은 한국에서 김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주인공이 꽃을 가리키면서 내뱉은 이 대사를 두고 김치를 비하한 것이라는 논란이 벌어졌고, 당시 영화 홍보 담당자는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대사일 뿐이라고 해명을 내놨고요. 버드맨 사례뿐만 아니라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서구의 영화나 드라마는 셀 수 없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의 상황은 반대다. K 콘텐츠를 향한 세계의 관심이 날로 커져가는 동시에 타문화나 인종에 대한 비하, 왜곡, 차별적 묘사로 지탄받는 한국 작품도 잇따르고 있는데, 어떤 국내 콘텐츠도 더는 내수용으로만 머물지 않는 상황에서 제작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부터 이번 기회에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인종 차별적 인식을 없애야 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요 말이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서 나왔듯이 한국 사람 뭐 김치 냄새 난다, 뭐 인도 사람 카레 냄새 난다, 뭐 등등 뭐 그런 얘기들이 하나의 약간 고정관념이고 뭐 그렇다면, 요즘은 그런 얘기가 거의 뭐 없잖아요, 사실. 한국 사람 하면, 한국에도 제가 홍대 앞이나 인사동이나 가면 외국인 백인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니는 한국 남자들 꽤 많이 보입니다. 보면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요, 특정 국가가 언급되는 대본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최근 가장 명백한 타문화 비하 사례로 꼽히는 것은 MBC 드라마 빅마우스에 등장한 대사다. 최근에 이 빅마우스 다 봤었거든요. 제가 이런 드라마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박창호 한테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형수를 향해서 이 박창호 이종석 씨가 주연했던 부분이죠. 네 엄마는 너 같은 사이코 낳고 도대체 뭘 드셨나? 똠양꿍? 이라고 도발하는 장면이 논란이 됐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태국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비꼰 대사다. 똠양국을 먹으면 피가 더럽혀진다는 것이냐는 등 불쾌한 반응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장면을 봤는데, 똠양국 뭐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뭘 드셨냐? 똠양국? 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수리남하고 뭐 쭉쭉쭉 돼 있는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안에 인종차별 돌아볼 때다라는 부분이 있고,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기생충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는 그 박 사장하고 그 송강호 씨하고 그 가족들이 되게 잘 지냅니다. 기정이 가족하고. 근데 어디서 그 평화가 무너지냐면요, 박 사장이 우리 김 기사님 운전은 잘하는데 몸에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그 평화가 깨지는 그 하나의 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지하실에서 머리를 꽝꽝 찍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리스펙트.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지 음식에 대한 리스펙트하는 그런 대사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 여기서 끝내겠습니다.